안녕하세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게 딱 시행됐잖아요. 네, 맞아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근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이 있어도 달라진 게 없다. 아니면 오히려 더 억울한 일만 생긴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안타깝게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법 조항만으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오늘 저희가 이 좀 답답한 문제,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께서 딱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요. 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나라 법령을 비교 분석한 그런 연구 논문도 있고요. 또 실제 법적 쟁점을 다룬 토론회 자료집, 이런 것들인데요. 네.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국 법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저희 여정의 목표고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보죠. 네, 우선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그리고 3, 이 내용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법조항은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도 다르고 적용도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많이들 지적하시는 게 역시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너무 좀 추상적이다 이겁니다. 정의요. 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 말씀이시죠? 네, 법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 이게 어디까지냐? 또 정신적 고통,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냐?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적정 범위, 정신적 고통, 이게 딱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을 낳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명백히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게 법에서 말하는 그 괴롭힘인지 좀 애매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정말 답답하겠네요. 반대로 관리자가 그냥 정당하게 업무 피드백을 하거나 지시를 한 건데 이게 괴롭힘이라고 오해받아서 신고당하는 일도 꽤 자주 있습니다. 양쪽 다 어려움이 있군요. 네. 여기서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비교 분석한 23개 국가 혹은 주의 법령을 보니까요. 처벌 조항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괴롭힘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법적 정의에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이요? 네. 그런데 한국은 이 부분이 법 정의 자체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와, 23개국 중에 대부분이 그걸 보는데 한국만 그 기준이 법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게 혹시 그 국제적으로 불리잉이랑 허래스먼트를 구분하는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한국은 이거 그냥 괴롭힘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더 혼란스럽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통 해외에서는 불링이라고 하면 그냥 한 번의 사건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형태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그런데 한국 법은 이 지속성, 반복성 요건이 법정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일로 신고해도 되나?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나중에 입증하기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반대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악의적인 괴롭힘인지 아니면 그냥 한두 번 있었던 갈등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해지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고나 남용 가능성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양쪽 다 애매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군요. 네. 게다가 현행법은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 조사하고 조치할 1차적인 책임을 기본적으로 사용자, 즉 회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조사하게 되어 있죠. 물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사장이나 임원 같은 사용자가 바로 그 가해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회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면요. 그러면 법의 실효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조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법원 판결 중에는 근로자가 회사한테 조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또는 약속했던 보호조치 이행하세요 이렇게 직접 소송을 통해서 강제할 권리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회사의 책임은 지워놓고 그걸 이행하려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니
좀 이상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긴 했는데 정작 그 책임 이행을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답답하겠네요. 그럼 이 지점에서 해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모호함이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23개 국가주 법령 분석 결과를 보면요. 무려 20곳입니다. 20곳에서 괴롭힘을 판단할 때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최소 하나 이상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0곳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회성 사건보다는 반복되는 행위가 괴롭힘의 핵심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한 거죠. 또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실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즉 피해 결과 역시 20곳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피해 결과도 중요하게 보는군요. 네, 반면에 가해자가 고의로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 이걸 따지는 곳은 절반 정도,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의도는 별로 안 따지나요? 아무래도 가해자가 나 그럴 의도 없었다. 딱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실효성이 입 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지브롤터 법원 판례 중에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괴롭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경우도 있고요.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한 10곳 정도였는데 이것도 역시 좀 애매하죠. 세대나 성별, 문화에 따라서 상식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요. 네, 상식만큼 애매한 말도 없죠. 그렇죠. 흥미로운 건 한국 법원에서도 이런 모호함을 좀 극복해 보려고 피해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이군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점이 힘의 불균형, 그러니까 지위나 관계의 우위 요건입니다. 네. 한국 법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잖아요. 네, 법정에 명시되어 있죠. 우위를 이용하여.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한국을 제외하면 단 4개 국가만이 이 요소를 법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겨우 사구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아마도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이건 수평적 괴롭힘이라고 하죠. 혹은 심지어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상향적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지위의 우위가 명확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위 우위만 따지면 동료 간이나 부하가 상사 괴롭히는 건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포괄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한국은 지위 우위는 강조하면서 지속성 반복성은 법정에서 뺐는데 다수의 국가는 오히려 지속성 반복성은 넣고 지위 우위는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거의 정반대 접근 방식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해외처럼 지위 우위 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빼고 대신 지속성 반복성을 명확히 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동료 간 괴롭힘이나 심지어 부하가 상사를 괴롭히는 문제까지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호받는 범위하고 또 사각지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판단 기준의 차이는 단순히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 각국의 정책 방향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각국이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도 중요하겠죠. 열구에서는 크게 예방 중심하고 사후 구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나누어서 분석했던데요. 이 차이가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예방에 좀 더 힘을 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노르웨이나 벨기에 같은 나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벨기에, 예방 중심? 네, 이 나라들은 아예 법으로 사업장 내에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벨기에의 PP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심리사회적 측면의 예방자문관 이런 뜻입니다. 예방 자문관이요? 네, 이 전문가들이 사업장 내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또 그 사업장에 맞는 예방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 과정을 계속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노르웨이의 PSA라는 것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와,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니까 실제로 괴롭힘 발생률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사용자들이 이런 전문가 활용을 좀 꺼리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전문가의 의무적인 활용과 독립성을 더 강화하기도 했어요. 예방에 정말 진심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사후구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신고를 받고 처리하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데 좀 더 중점을 뒀던 호주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요, 법 시행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요? 어떤? 대표적인 게 허위 신고나 좀 과도한 신고가 늘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신고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만 했습니다. 아, 그런 어려움도 있었군요. 네, 물론 이 나라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확 늘어난 온라인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려고 새로운 예방법령을 만들었고요. 아일랜드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고객이나 협력업체 직원 같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도 사용자가 책임지고 예방하고 조치하도록 법의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오, 제3자 괴롭힘까지요? 그건 우리나라도 좀 고민해볼 문제 같은데요. 감정 노동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지점이죠. 듣고 보니 한국의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의 조항은 있지만 예방교육은 뭐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그냥 취업규칙에 적어라.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죠. 네, 권고사항에 가깝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건이 빵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조사하고 수습하는 이런 사후 대응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방에 좀 더 힘을 쏟는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왜 한국은 좀 예방보다는 사후 수습에 더 치중하게 된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법 시행 초기 단계에 어떤 혼란을 좀 최소화하고 우선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방 활동까지 법으로 너무 강하게 강제하는 데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법 시행되고 시간도 꽤 흘렀고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변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까지 저희가 살펴본 한국법의 문제점,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또 정책 방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요.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 구체적인 논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토론회나 연구 보고서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크게 한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요? 첫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정의 명확화입니다. 특히 지속성, 반복성 같은 좀 객관적인 기준을 법 정의에 포함시켜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지속성, 반복성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정말 심각했지만 딱 한 번 있었던 성추행성 발언이나 폭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반복성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예외를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판단 기준들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2번째 개선 방향은 예방 강화입니다. 현재 그냥 권고 수준인 예방 교육을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아예 법정 의무로 격상시키자는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의무화하자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교육 시간 채우는 걸 넘어서 예방 계획을 세우거나 교육 내용을 정할 때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같은 근로자 대표기구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참여를 보장해야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은 회사가 조사하고 조치한 결과나 그 조치 자체에 불만이 있어도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행정적인 구제 절차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너무 크고요. 네, 맞아요. 개인이 소송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아, 노동위원회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다루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구제 기능까지 추가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되는 건가요? 네, 이미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하고 비슷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시정 신청? 네.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만약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 예를 들면 가해자하고 분리시킨다거나 유급 휴가를 주라거나 하는 조치, 또는 불리한 처우, 징계나 해고 같은 거 했다면 그거 중지하라는 명령, 심지어는 적절한 배상까지 포함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와, 상당히 강력한데요. 네, 이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예 노동위원회가 직접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권한, 즉 판정권까지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이나 중재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넷째는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잖아요. 네, 그렇죠. 5인 미만은 일부 조항만 적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아, 그 문제도 정말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관점. 중요하네요. 네. 이 외에도요. 현재는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괴롭힘 행위 자체를 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요. 가해자 직접 처벌. 네, 또 고객이나 원청업체 직원 같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사용자의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그 어려운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다 떠넘길 게 아니라 회사나 가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시키거나 전환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관련 판례들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처럼 이런 국제적인 기준이나 성공적인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도 참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죠. 자, 오늘 저희는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면 그 모호한 정의에서 오는 혼란이라든지 사용자 중심 해결 구조가 가진 한계, 그리고 예방보다는 사후수습에 좀 치우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괴롭힘을 판단할 때 지속성이나 반복성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문제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번 저희의 탐구를 통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왜 법 하나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법적인 정의를 더 날카롭게 다듬고 처벌을 강화하고 구제 절차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법과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하고 누구나 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접근은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노력과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문화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